오늘은 삼국유사의 저자 일현 스님의 생애와 사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스님, 이분은 1206년에 오셨다가 1289년에 입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고대인으로서는 장수를 한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분인데, 고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상북도 경산이 고향인데, 출가한 사찰은 무량사에서 출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량사에서 출가하시고 가장 인연이 깊게 오래 계셨던 절은 인각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인각사는 경상북도 군위에 있는 절이죠. 이 인각사에서 오래 주석도 하셨고 또 그곳에서 입적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또 청도에 있는 운문사라고 하는 절의 주지로 오래 근무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이때 이분이 운문사를 창건하고 또 그 운문사에 주석하시면서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중요한 일들을 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우선은 그 당시에 이 일현 스님이 운문사에 계실 때에는 이 운문사가 선종의 계통 가운데 조동종이라고 부르는 종파에 소속돼 있었어요. 이 조동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일현 스님께서 쓰신 여러 가지 저술 가운데에서 조동오위라고 하는 저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분이 조동종 계통의 선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언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동오위를 언급했기 때문에 이분은 운문사에도 그와 같은 어떤 그 사상을 주입을 시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또 일현의 삼국유사에서도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분이 삼국유사라는 명절을 남기게 된 것은 이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일들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일현 스님이 활약하시던 이 시대에는 몽고의 압제가 시작되고 몽고의 끔찍한 그런 전란 속에서 이분이 장년기와 노년기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경우에 평가하는 점이 다 각각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몽고에 의해서 병난을 당했던 당시의 고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비참한 운명을 탓하지 않을 수 없었고, 힘으로는 도저히 몽골을 이길 수가 없었으니까 민족적인 자각으로 모두 국민들이 단합하는 그런 꿈은 이루었지만은 도저히 몽골을 능가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몽골을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식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생각해야 될 화두 아니겠습니까? 일현 스님은 당대의 고승이었고, 누구보다도 이 몽고의 압제를 벗어나는 길이 뭔가 하는 것을 고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몽고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문화의식의 고취밖에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문화의식. 사실 우리가 이 몽고의 전란은 물론이고 다른 여러 가지의 세계의 전쟁사를 이렇게 봤을 때에는 전투력이 강한 나라,
그러니까 무기가 아주 신무기거나 또는 병사들이 용맹스럽고 또 아주 훌륭한 장수의 휘하에서 전쟁을 수행하게 되면은 그 전쟁은 쉽게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 이기는 전쟁은 상대방의 영토를 완전히 정복할 수도 있고 그것을 또 대를 물려가면서 운영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쉬운데 그것은 일반적인 생각이고 그 정복자가 가져야 되는 것은 군비의 축적이나 무예의 연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문화의식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누렸던 그 제국은 비록 영원하지는 않지만은 오랫동안의 영화와 오랫동안의 많은 공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문화 그러면은 뭔가 조금 귀족적인 분위기도 있고 뭐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뭐 돈 벌고 무슨 뭐 출세하고 하는데 문화적인 의식을 가지고 그것이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곤모술수도 능해야 되고 운도 따라야 되고 학식도 많아야 되고 또 개인적인 어떤 그 인프라도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인데 거기에서 문화적인 요소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그게 주류는 될 수 없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의 흥망성쇠는 문화의식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도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그 흔히 요즘의 세계를 나눌 때 뭐 선진국이니 또는 중진국이니 후진국이니 요새는 이제 후진국이라는 말이 조금 너무 폄하하는 말이다 해서 개발도상국 뭐 이런 말도 쓰기는 하는데 그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개념을 놓고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진국의 제일 후보였다 이렇게 말하다가 요즘에는 이미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대세인데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면 전부가 다 GNP나 GDP 같은 국력을 따질 때 국민들의 생산 총액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평균 우리 5천만 국민들의 연간 소득이 3만 불이 넘었을 경우에는 그것은 당연히 선진국이라고 인정해야 되겠다. 그건 물론 맞는 말이에요. 세계의 여러 선진국들은 보면은 우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풍요로운 삶만 산다고 해서 반드시 선진국이 되는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국민의식이 높아져야 돼요. 국민의식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문화의식이죠. 국민들이 진정한 삶을 돈 벌고 출세하고 오래 살고 하는 그런 유물적인 것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평안을 되찾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그 행복을 얻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남을 위해 헌신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들 여러분 요즘에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나 대학 다닐 때의 경제의 원칙을 배웠을 때는 그게 뭐였습니까? 최소의 노력을 가지고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 이게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경제 원리라고 하는 건 돈 버는 것이 제일이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라는 건 존재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면은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의 여러 가지의 가치를 이윤 추구에 더 이상 두지 않습니다. 지금은 기업의 가치를 어디다가 두고 있느냐 하면 이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또는 이 기업이
물질로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사업을 하던 간에 과연 이 기업이 많은 사람들한테 얼마만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윤리경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기업이 추진하려고 하는 이 일 자체가 모든 인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일이냐 아니냐. 우리 원효식으로 말하면 이익중생입니다. 기업의 존재 가치는 이익중생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회의 모든 구조 자체가 아주 향상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그 향상된 시민의식 속에서 나라를 건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정치적인 수준도 높아야 되고 경제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모든 국민들의 그런 정서도 상위권에 들어야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여러 나라들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의 어떤 그런 비중을 우리 한국이 조금 더 늘려나가야 되지 않느냐. 좀 너무 그동안에는 한국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세계 여러 나라들에 비친 걸로 보면은 가난한 나라, 남북이 분단된 나라, 6.25 때 여러 열강들, 특히 미국의 도움으로 재건에 성공한 나라, 뭐 이런 정도의 이미지가 있어서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 20, 30년 전만 해도 한국을 소개하는 해외 기자들의 이제 그 르포에 보면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거지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길에서 구걸하거나 노숙하는 모습 같은 거를 찍어서 한국인들의 빈곤을 강조했던 것이 과거 세계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주된 인식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이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사업 이후에 박정희가 내걸었던 슬로건이 조국의 근대화라고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조국의 근대화. 우리 대한민국이 더 이상 가난과 더 이상 이 못 사는 삶에서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슬로건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너무 지나치게 경제발전 같은 것을 해요. 이게 제가 이제 외국에 있어 보니까 참 뭐 그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외국에 나가 있을 때 사람들은 진정한 애국자가 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참 저도 그거는 동감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인도 네루 대학에 근무를 했을 때, 이제 강의하는 일도 중요했지만은, 그때만 해도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알릴 어떤 그런 키워드가 필요한데, 그것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인도의 젊은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가 뭔가 이렇게 학생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영화예요. 사람들이 아직까지 요즘과 같은 이런 컴퓨터 시대가 아니다가 보니까 컴퓨터 게임 같은 것도 익숙하지가 못하고, 또 인도가 더운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영화관은 의자도 푹신하고 아주 냉방시설이 잘 돼 있어서 한 두세 시간을 아주 시원하게 보낼 수 있어요. 싼 값을 가지고. 그래서 저도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학생들하고 영화 구경 참 많이 다녔어요.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인도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에다가 좀 요청을 했어요. 내가 이제 이런 애로가 있는데, 한국 영화 밑에 이제 반드시 영어로 자막이 있어야죠. 이 사람들 한국말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한국 영화 같은 것들, 그리고 한국을 홍보할 수 있는 당신들 정부 기관에서 만든 홍보 영화 같은 거 있지 않느냐, 그런 거 좀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굉장히 학교에서 생활하는데 편안하겠다 해서 이제 그분들이 내 이제 요청을 받아들여서 달마다 새 영화
영화를 몇 편씩 보내주면 이제 저는 큰 이제 강당 같은 것을 빌려가지고 한국학과 초청 특별 영화 시사회 이렇게 붙여놓으면 한국학과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참석하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한국학과 선전도 하고 한국도 이제 자연스럽게 알리는 계기가 돼서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진행해 오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한국에 대한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한국 홍보 영화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무심하게 그렇게 사진을 찍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하면은 향토 예비군들이 군사 훈련하는 것을 찍어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보내고 있어요. 뭐 사이렌 울리는 소리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민방공 훈련하는 거 그리고 향토 예비군의 훈련 이런 것을 나오니까 학생들이 그 영화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수님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한국은 상당히 평화를 사랑하고 뭐 이런 민족인 줄 생각을 했는데 그 선전 영화를 보니까 온통 전쟁놀이밖에는 안 하대요. 그러고 뭐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이런 것만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 정부의 당국자들은 우리가 국토가 분단된 상황에서 적군에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보여주려고 한 것이겠지만 역설적으로 한국이 오히려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다. 이런 인식을 외국인에게 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생각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튼 이런 관점에서 제가 주장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정치라든지 경제 이런 문제에만 집약시키지 말자. 오히려 이것을 문화적인 측면으로 강조하자. 그러니까 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한다고 하면은 불교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 그래서 절에 대한 사진을 아름답게 영상화하고 그 다음에 또 일반인들이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템플스테이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또 한국에서 뭐 이건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인 붐을 일으키고 있는 거지만 명상의 공부하는 방법은 어떻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우리 한국의 문화영화 속에 표출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은연중에 외국인들로 하여금 한국인들이 상당히 고상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구나. 그리고 그뿐 아니라 지금도 상당히 그런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살고 있는 나라구나. 이런 생각들을 자연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이런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행히 요즘에는 한류의 선풍이 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화적인 곳에다가 많은 투자를 하고 여기다가 방점을 찍고 초점을 맞추게 되면 더욱더 한국적인 매력이 깊이 있게 표출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위대함을 경제적인 것, 고속도로가 많이 발달한 나라, 주거지가 좋은 나라 이런 것만으로 포장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몽고의 전란 와중에서 이 일현 스님은 문화의식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전법의 적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양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위기는 기회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가 전대미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것이
우리 한국민들을 단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불교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선각자적인 양심을 지녔던 분이 일현스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동오위라고 하는 책을 쓰셨던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인각사의 비문에 보면은 이분이 여러 가지의 저술을 쓰신, 그러니까 선승이면서도 굉장히 뛰어난 학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일현스님의 생애를 쭉 저술을 하면서 제자들이 물론 쓰지 않았겠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를 만들었으니까 그 비문에 조동오위가 제일 먼저 언급이 됩니다. 이 어른이 쓰신 글 가운데 조동오위라고 하는 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장수지론, 그리고 선문염송사원, 뭐 이런 책들의 이름을 쭉 언급을 하는데, 이분이 가장 대표작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유사는 없어요. 이분의 저술 중에.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 이것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은, 당시의 일현스님 제자들은 삼국유사의 가치를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당신들이 하늘처럼 그 생각하는 큰 스님 일현스님에게 있어서 옥의 티 같은 저술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이분이 무슨 뭐 황당무계한 단군 할아버지가 어떻고 뭐 향가의 노래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써놓은 것이 이분이 고승으로서의 어떤 위세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학술적이지도 않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감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명조도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뺀 것이 아닌가. 그러나 참 얼마나 역사라는 게 아이러니합니까? 그분들이 그런 아주 어떤 의미로 보면 형식적인 판단에 의해서 빼버린 삼국유사가 오늘날의 일현스님을 잊게 한 장본인의 그런 책이 되어버렸고, 또 그런 찬사를 떠나서 정말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삼국유사가 없었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고 우리 한국의 불교학을 어떻게 정립할 수 있었을까?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가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을 남기신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이분에게 한 가지의 이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에피소드는 당신이 연로했을 때, 그러니까 60대에 들어섰을 때에 8순이 넘는 노모를 이곳 운문사에 모셔서 기거하도록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것은요, 불가의 전통으로만 말하면은 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불가의 지나온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출가 정신입니다. 출가라는 것은 집을 떠나는 것이잖아요. 집을 떠나는 건 뭐냐? 세속과의 절연을 의미하는 거죠. 세속과의 인연을 끊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족과의 관계를 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출가한 스님네들이, 글쎄 뭐 스님네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몰라도 저는 성을 쓰는 것, 우리가 쓰는 속성을 쓰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오히려 옛날부터 우리들이 써왔던 석이라고 하는 성씨를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가한 사람은 부처님의 제자니까, 부처님의 아들이고 부처님의 딸이기 때문에 석 아무아무개 이렇게 쓰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출가 이후에는 속가의 인연을 끊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분이 정반대로
그렇게 불가에서도 반대하는 행위를 큰 스님이 당신이 거주하는 절에 노모를 모셔다가 봉양을 했다는 게 조금 이게 뭔가 좀 모순적인 일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유생들에게 대한 효의 진실을 온몸으로 증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만 불교도 효도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당신 스스로가 불가의 비난을 받음직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속가에 있는 노모를 절에 모셔다가 그분을 정성껏 봉양하는 이런 아름다움을 보였다라고 하는 면으로 이런 스님의 행각을 이해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불효라고 하는 그 종교, 불교에 대한 논란에 대해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배불이라고 하는 분위기, 다시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한테 차곡차곡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이 불교를 비난하는 논설이나 또는 언행을 보면은 거의가 불교에 대한 몰이해입니다.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몇 가지만 이해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에서도 흔히 듣는 말입니다만은 일상 용어로 써요. 뭘 하다가 일을 잘못하면은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면 공연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헛일을 했다, 그래서 공연불, 이런 표현을 쓰는데, 참 이것은 정말 잘못된 설명이에요. 연불을 하는 데 있어서 공을 추진하는 그런 연불이기 때문에, 이 공자는 빌공자 없다는 의미보다는 사물의 진실, 영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에 대한 진실, 이것을 탐구하는 연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허무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은 불교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 부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을 자행을 하다가 보니까 이 불교에서 쓰는 용어들이 아주 잘못 쓰여지는 이해가 부지기수예요. 우선 또 이것 말고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어도단, 이런 말 쓰잖아요. 이 말을 세속에서는 어떻게 쓰느냐면, 말도 안 된다 할 때 언어도단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언어도단이라고 하는 말은 선가에서 쓰는 아주 고급스러운 언어예요. 선가에서는 무슨 말을 합니까? 교학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선학은 부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우리들이 말하는 일상적인 이 언어의 그 길이 끊어진 것이다. 언어의 길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길이 열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설명하는 아주 고결한 선의 언어인데, 이걸 갖다가 언어의 길이 끊겼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런 단세포적인 해석을 하게 되니까 참 불교가 왜곡되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불교를 왜곡하는 잘못된 행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 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다 바로 잡아야 되고, 원래 불교의 뜻을 인식시키게 되면 불교에 대한 비방의 논설을 저는 말끔히 다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전부 자기가 해석한 불교를 가지고 그 틀린 불교관으로 불교를 비판한 거니까, 이건 어떤 의미로 보면은
대꾸의 가치조차도 없는 그런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일현 스님의 생애와 사상이라고 하는 주제를 말씀드리면서 일현 스님이 살았던 불우한 시대에 일현이라고 하는 지성불자가 겪었던 여러 가지의 고뇌의 단편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